3살 된 나의 딸 로렌은 치과에서 6개의 어금니에 은니를 씌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내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는 은니 하는 게 싫어. 우리가 같이 죽었을 때 나쁜 사람들이 우리들의 은니를 빼갔던 거 기억나? 나는 이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언젠가 나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3살짜리 로렌은 진지한 말투였고 그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어요. 난 평소에도 텔레비전에서 어떤 공포스러운 장면도 보이지 않게 특별히 주의하며 지냈어요. 그래서 로렌이 어디선가 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종종 자신의 전생기억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생기억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마주함으로써 어린아이의 마음에 떠오르기도 하지만 아무런 외부적 자극이 없음에도 저절로 어린이의 마음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전생기억을 떠올리고 말하는 상황은 마치 자연현상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린아이가 속해 있는 사회나 가정에서 윤회 환생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는 불현듯 자신의 전생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말하는 전생기억은 소박하고 일상적인 내용일 때도 있지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죽음에 관련된 내용일 때도 많다고 합니다. 혹은 때로는 인류사의 대표적인 악인 밑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내용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주변 어른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미들즈브러시에 살던 소년 카를 에드는 범상치 않은 분위기로 장난감 비행기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카를의 부모는 그 모습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를은 3살이 되기 전 독일군 폭격기 조종사로서 살았던 기억을 말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카를은 비행기가 건물 창문에 부딪혔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추락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했고 어휘력과 표현력이 좋아질수록 카를의 전생기억은 점점 더 디테일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상황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카를이 3살이 되어 색연필과 크레파스를 다룰 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카를은 다른 어린이들이 그리는 일반적인 낙서와는 확연하게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스와스티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나치 문양을 그렸던 것입니다. 나치 문양은 아주 반듯하고 깔끔한 형태였습니다. 또한 카를은 배지를 그리기도 했는데 카를의 설명에 따르면 그 배지는 비행기 조종을 할 때 제복에 달았던 배지였습니다. 카를이 5살이 넘었을 땐 비행기 조종석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제어 장치는 물론 각각의 제어 장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까지도 정밀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카를은 담담한 말투로 부모에게 레버와 다이얼과 게이지의 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카를이 폭탄을 투하할 때 누르는 버튼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를의 아버지는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카를은 5살이 될 때까지 어떤 전투기에도 실제로 타본 적이 없고 전투기 조종석에 대한 공부를 한 적도 없어요. 카를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림책 같은 데서 그런 정보를 얻었을 리는 없고요. 카를의 기억에 따르면 전생의 본인은 19살 때 독일 공군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심히 놀라운 것은 히틀러의 사진을 보면 곧바로 격리를 할 수 있게끔 훈련되었다는 이야기가 어린 카를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벽에 히틀러 사진이 걸려 있었어. 우리는 다 이 사진 앞에서 발을 구르다가 격리했어. 어머니인 발레리 씨는 이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난 내 귀를 의심했어요. 나는 카를이 히틀러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지, 심지어 들어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전혀 없었어요. 확실히 그런 내용은 우리 집에서 결코 대화의 주제가 아니거든요. 전생기억의 영향 탓인지 카를은 9살이 되었을 무렵엔 군인스러운 엄격함과 완벽주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를은 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복장에 대해서 까다롭게 굴었는데 어머니인 발레리 씨는 이런 기이한 요구를 맞춰주느라 이래저래 바빴다고 합니다. 어머니인 발레리 씨는 관련 일화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최근에 차를 마시러 온 손님이 있었는데 칼은 소름이 돋는 발걸음과 경례를 보여줬고 히틀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엄숙하고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거의 손님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칼은 수수께끼 같은 자신의 전생에 대해 많이 말하지는 않아요. 가끔씩 번쩍 스치듯 지나가는 기억들만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전쟁 영화를 보는 데에도 특별히 관심이 없고요. 어린이들이 처음 전생 기억을 말하는 시기는 보통 2살에서 5살 사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은 나라와 문화와 인종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단어를 조합해서 말할 수 있게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생 기억은 5살에서 8살 사이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무렵부터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전생 기억은 이렇게 어린이들의 무의식 밑으로 점점 가라앉고 점점 흐려지고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자신이 멋대로 지어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생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부 실제로 일어났던 전생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어린이들이 자신의 전생 기억을 말할 때는 거기에 일관성과 현실성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들어도 그것이 실제 이야기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상상력으로 그려낸 판타지 이야기에는 일관성과 현실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허구임을 금방 파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녀는 자신이 황금성에서 사는 왕자였으며 어두운 공간에 숨어있는 무서운 용들과 매일매일 끝없이 싸우면서 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의사인 마샬 맥더피 씨는 자신의 어린 아들들이 언젠가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기이한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어린 쌍둥이 아들들이 전혀 배운 적 없는 외국어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이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후에도 계속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어린 쌍둥이 아들들을 콜롬비아 대학의 언어학 교수에게 데리고 갔죠. 그리고 쌍둥이가 말하는 그 언어가 아람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람어는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던 당시에 사용되던 언어였다고요. 가족, 친척, 지인들 중에는 그 누구도 아람어를 아는 사람은 없고요. 어린아이들의 전생 기억이 발현되는 방식은 참으로 다양한 듯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이야기의 형태를 띨 수도 있지만 전생에 습득했던 언어를 불현듯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듯합니다. 아무튼 어린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전생에 익혔던 습관은 그들에게서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무의식층에 가라앉아 있는 채로 여전히 인생의 여러 차원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